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 체포로 인해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분명한 압박의 신호이자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는데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만을 창출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뒤통수는 결국 부메랑처럼 미국에 고스란히 날아와 현재 미국은 한국을 공격한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의 한국 죽이기가 어떻게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산업 관계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은 미국의 정책 분석가 다니엘 리드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백악관 기자실에서 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다뤄왔어요. 무역 전쟁, 관세, 현실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끝없는 연설 등 저는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죠.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 전문가 300명을 갑작스럽게 구금한다고 발표한 아침을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대담한 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되었지만 저는 오랜 경력을 통해 이건 분명한 트럼프의 실수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영상 속의 한국인들에 대한 찬밥 대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지아의 광활한 산업단지 밖에는 번쩍이는 불빛이 이른 안개를 가렸는데 이어 밴들이 군 호송대처럼 줄을 서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잘못된 비자로 불법적인 근무를 했다는 이유를 대며 예고 없이 구금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건 미국이 자국의 경제에 자해를 하는 꼴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게 긴급하게 한국 기술자들이 쫓겨났다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 안에서 2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커피잔에 몸을 기대고 웃고 있더군요. 이제 번역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기계야 우리가 직접 돌리면 되지. 그러나 그들의 거만한 태도와는 달리 식당 안의 직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더군요. 당신들이 한국인들 대신 기계를 작동시킨다고요? 잔디 깎는 기계도 고칠 수 없는 당신들이 말이에요? 두고 보죠. 한국인들이 쫓겨난 뒤 이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웃음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 말고는 그 방에 있는 누구도 진실을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기계들은 지금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한국인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 설치, 교정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없다면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도박이라는 소리입니다. 역시나 한국인들 없이 가동되기 시작한 조지아 공장에서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관들은 일정을 확인했지만 전체 교대 근무가 취소된 것을 발견했어요. 로봇팔은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화면에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오류 코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 관리자가 지시를 외쳤지만 미국 기술자들은 무력하게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 관리자는 매뉴얼을 보관한 사람 있나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는 한국의 전문가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무지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삭임은 더 커질 뿐이었어요.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한국인들의 추방으로 인해 미국 일자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선언하더군요. 정치인들은 독립 회복에 대해 인터뷰를 했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침묵의 공장 안에 멈춰있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무자비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홀들은 한국인의 목소리와 정확한 지시, 꾸준한 진행 리듬으로 울려 퍼졌지만 이제 한국인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의 고군분투하는 미국 직원들의 먼 좌절감만이 느껴질 뿐이었거든요. 마치 지휘자가 무대 중간에 끌려나간 후에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한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구치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임금은 한국인 전문가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한 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권은 미국 노동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실업을 초래하게 생겼거든요. 식당에서 웃었던 노동자들은 곧 초과 근무 시간이 사라지고 보너스가 사라졌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가 외국인이 아닌 자국 정부의 맹목적인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뉴스 보도에서의 앵커들도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점점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석가는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를 구금하는 것은 전쟁 전에 조종사를 해고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이 보호무역주의라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기 모독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시장 또한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에 묶여있던 주식이 급락하고 미국 현지 공급업체들은 패닉에 빠졌으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기술을 다른 국가로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속삭였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미친 척을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일 뿐이었죠. 이번 사건으로 인한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는데 연단에서 트럼프의 고위 대변인은 미국은 중요한 산업에서의 외국의 지배력을 더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너무 지나쳤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해왔거든요. 이에 수많은 정치 드라마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이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뉴욕 데스크의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구금된 직후에 조지아에서 조립 라인을 계속 이동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주시겠어요? 또 다른 기자는 재빨리 이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지연과 더 높은 비용을 겪게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망설이다가 메모를 뒤집으며 같은 문구를 반복할 뿐이더군요. 미국 노동자들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러니에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하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간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십억 달러가 미국 땅의 플랜트, 연구센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쏟아졌죠. 하지만 트럼프 팀은 그런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의적인 목소리가 뒤에서 외쳐졌습니다. 기계를 만든 엔지니어들을 구금했음에도 훈련되지 않은 대체 인력이 즉시 기계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가요? 기자회견장 안은 중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농담 반으로 지금 한국인들에 대한 구금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공장 야간 근무에 참여할 건가요? 라고 반쯤 농담으로 끼어들었어요. 즉시 모든 기자들의 웃음이 터져나왔죠. 기자들의 폭소만 봐도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자해적인 사보타주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더 무거운 깨달음이 형성되었죠. 이것은 미국 정부의 단순한 관료주의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불신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구금된 모든 한국 전문가는 교과서가 재현할 수 없는 수십 년의 지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미국 산업 동맹의 중추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속도를 요구하면서도 엔진에서 기어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함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훈련할 것입니다. 외국 의존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심각하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미국의 힘을 확보하는 대신 미국의 약점을 드러냈어요. 그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일자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겸손하게 대하는 대신 실수로 한국이 숨겨진 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조지아 공장의 심각한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때 기계적 정밀함으로 흥얼거리던 조립 라인은 한국인들이 사라지자마자 이제 반쯤 완성된 기계의 오류 코드를 깜빡이며 놀고 있었거든요. 현지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계속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항상 같은 진실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전문가가 없으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식은 잠겨 있었고 그 간극은 슬로건으로 메울 수 없었어요. 한 냉동공장 안에서 2명의 미국인 감독관이 좌초된 우주선처럼 불빛이 깜빡이는 거대한 리소그래피 유닛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잡혀갔어요. 기억 안 나요? 그들은 트럼프의 명령으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고요. 긴 멈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확인해 볼까요? 부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기계는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기술을 다듬어온 한국인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
보정 및 유지보수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의 장인이었으며 이들을 대체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마치 주말 요리 수업이 미슐랭 스타 셰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 암울했던 부분은 미국에서는 숙련된 인력 부족이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부터 시애틀의 항공 우주 공장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에서는 높은 이직률이 모든 산업을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견습생은 정밀 용접을 배우기 위해 3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기술을 연마한 직후 다른 직종에 더 높은 임금에 매료되어 이제야 제대로 1인분의 역할을 하나 싶을 때 그대로 퇴사해버리죠. 이 주기는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3년의 훈련을 받고 기술이 완전히 숙달되기 2주 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좌절한 모든 미국 관리자들의 쓴 농담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미국 산업 신뢰성에 대한 사형 선고였어요. 미국 노동 문화에서 충성도는 이제 자부심이 아닌 달러로만 측정되는 이질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이는 울산을 따라 한국인 조선소 노동자들이 20년, 30년, 때로는 40년에 걸쳐 선박을 완성했던 한국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인 용접공은 고층 빌딩보다 긴 선박에서 1mm의 허용오차 내에서 강판을 정렬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 피팅기는 터치만으로 수백 개의 연결부를 기억하여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했죠. 원자력 시설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은 볼트와 회로를 2번이 아닌 5번은 점검하는 등 종교에 가까운 정밀도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에 내재된 규율이었죠. 그리고 규율은 임금과 달리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었어요. 저는 한 번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오직 한국인 인력만큼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한국에서는 기차가 1분만 늦어도 모든 기차 관계자들이 사과합니다. 그게 우리의 표준이죠. 그런 한국인들이기에 반도체 웨이퍼도 최고의 책임감과 정밀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종이보다 얇은 이 웨이퍼는 수십 개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고 각각 완벽한 실행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정렬 불량으로 수백만 달러를 낭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오류율이 미세했는데 이는 우수성과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을 그저 평범하게만 여겼던 세대의 결과였어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정밀함의 문화는 이제 구치소의 철창 뒤에 갇혀있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 공장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젠 고장 사례까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직원들이 첨단 배터리 생산을 재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이 없으면 전해질 혼합물을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는 아직 한국이 가진 것만큼의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 결과 미국은 전체 배치가 부풀어 오르고 금이 가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다른 공장에서는 보정 소프트웨어의 한국어 전문 지식이 필요해 로봇팔이 작동을 멈추고 말았어요. 한편 한국은 보란듯이 그 반대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구 도시 부산에서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기록적인 시간에 수천 톤을 하역하는 등 시계 태엽과 같은 정확도로 작동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나노미터도 넓어 보일 정도로 정교한 반도체 공정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서울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엔진의 오류율이 너무 낮아 외국인 검사관들이 숫자를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급여만을 조차 전문성을 버리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완벽하게 훈련받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뛰어든 덕분이었죠. 사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시계가 5시만 넘기면 책임을 미완성으로 남기며 퇴근하겠다라는 말만을 남기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늦게까지 무급으로 남아 결함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부 비평가들은 그러한 근무는 가혹하고 심지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비행기는 안전하게 날았고 배는 안정적으로 항해했으며 한국산 반도체 칩은 전 세계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공장은 한국 규율의 리듬을 부러워하고 있죠. 그게 바로 트럼프가 방금 모욕하고 구금하고 폐기한 한국의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를 드러냈죠. 왜냐하면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잔인한 속도로 반응했거든요. 미국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에 계약이 지연되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으며 공급업체들은 서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생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젠 진정한 중심 국가가 누구인지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렛대로 의도된 제재는 오히려 한국의 우월성을 알리는 광고가 되었어요. 한편 미국은 독립을 외치며 외국의 손에 기계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동시에 독립을 외치는 국가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청문회장은 익숙한 구호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됨과 동시에 이젠 미국의 노동력이 절박해짐을 인지하게 된 미국의 노조 지도자들은 테이블에 주먹을 두드리며 15% 혹은 2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미국 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미국인 노동자들의 파업 및 임금 인상 요구는 수없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죠. 이러한 긴장의 균형을 맞췄던 한국 전문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조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이사회 회의실에서 지친 임원이 노조 대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차트를 테이블 위에 미끄러뜨리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산량은 구금 이후 40% 감소했습니다. 구금과 동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전문가들 없이는 매일 800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안 그래도 한국 기술자들 구금 사태 이후 막대한 비용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까지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자 미국 노조 지도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에게 돈을 더 주고 한국인들을 교체하세요.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임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 수준의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20년이 없어요. 20개월도 없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은 죽은 공장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무시했고 무지성으로 임금 인상만을 요구할 뿐이었어요. 여기서 또다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번 체결된 계약이 수십 년 동안 존중받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규칙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한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은 다음 해에 삭감되었어요. 1월에 제공되던 세금 인센티브는 7월이 되자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도박꾼의 손에 던져진 동전처럼 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꼴이었죠. 숫자들은 이야기를 더욱 극명하게 그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텍사스의 반도체, 미시간의 배터리, 루이지애나의 선박 부품, 중서부 전역의 연구소 등 미국 시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한국 수출은 미국 전자 공급망의 거의 15%를 차지했어요. 현대와 기아 차량만 해도 3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출하량은 실리콘밸리 서버에 전력을 공급했어요. LG의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를 계속 가동했죠.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산업용 엔진은 자동차 연료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엔진을 유지한 중요한 파트너를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야 언론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변인님,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구금으로 인한 총 손실 추정치가 있습니까? 미 백악관 대변인은 망설이며 폴더를 뒤졌습니다. 초기 예측에 따르면 계약 지연으로 7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었어요. 이 순간 일반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외국인이 일자리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는 애국심으로 옷을 입은 오만함으로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차분한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들은 계약을 검토하고 일정을 조정한 후 조용히 생산을 다른 나라로 옮겼어요. 삼성의 이사는 인천의 반도체 생산량과 울산의 조선소 생산성 차트를 가리키며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불확실성을 원한다면 미국의 모든 시설을 다시 한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라인이 수요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의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선빵을 쳤다가 휘청이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끄떡이 없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배신감은 한국의 투자를 간청했던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느꼈다는 거였어요. 한대영 자동차 제조업체 CEO는
비공개 통화 중 테이블에 주먹을 부딪히더군요. 우리는 한국을 설득하여 여기에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대로 그냥 빠져나가게 둔다고요? 투자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장은 이사회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의 철수 움직임을 보이자 반도체 가격은 25%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여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으로 자금을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미국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시장이 되었거든요. 물론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판적 손실도 있었어요. 한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미국은 이제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위험한 파트너처럼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달러가 손실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트럼프의 결정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제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제적 기물파손 행위였던 셈이죠. 그는 사실 대체할 수 없는 국가였던 한국을 소모품으로 취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 연극에서 미국의 산업 미래를 도박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물러본 대가를 치르던 와중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하달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으로의 파견이었죠. 백악관 측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보고 한국이 정말로 대체할 수가 없는 국가인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결국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한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장에 입장함과 동시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공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화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동화된 카트는 보이지 않는 도체가 안내하는 각 경로를 따라 광택이 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조용히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장 전체가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것을 보여주는 큰 화면이었어요. 각 베어링의 온도, 각 모터의 진동, 각 복도의 습도를 표시해주고 있었고 공장 최적의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경고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내 저는 작은 경고가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즉시 기술자가 나타났어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측 유지 보수였죠. 한국은 기계가 고장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AI로 고장을 예측하고 지연 시간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최적의 효율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의 평범한 공장 수준에 감탄하고 있자 이내 자신을 박 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다가와 추가적인 설명을 건네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자, 이곳은 물류 허브입니다. 모든 패키지에는 칩이 있어요. 무게, 온도, 심지어 가장 빠른 경로까지 알려주죠. AI는 날씨, 지하철 지연, 교통 상황을 확인합니다. 폭풍이 오면 시스템은 즉시 경로를 변경합니다. 저는 그저 미국에 있는 창고가 생각났어요. 지게차가 경적을 울리고 노동자들이 소리를 질렀고 진작에 창고를 빠져나갔어야 할 배터리가 창고 뒤에서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여기 서울에서는 상자조차도 미국 관리자들보다 훨씬 더 절제되고 유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청소부들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청소 로봇이 조용히 일했기 때문에 공장 내부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내부에서는 로봇팔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마이크로칩을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화면은 모든 진동, 1초 단위로 기록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팀장은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로봇팔이 1mm라도 흔들리면 시스템에서 알려줍니다. 덕분에 고장나기 전에 수리할 수 있어요. 저는 조지아에서 한 미국 작업자가 제어판에 스티커 메모를 붙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가끔은 작동해요. 그게 그들의 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을 대비해둔 상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점이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에서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공장 전체의 디지털 트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모든 기계에는 실시간으로 동작을 복사하는 가상 트윈이 있었어요. 부품이 너무 가열되면 디지털 트윈은 고장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고장을 예측했습니다. 박 팀장은 기계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마비를 기다리지 않고 예방하는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원들이 정비소에 전화하기 전에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휴대폰으로 솔루션을 검색하기도 하죠. 한 번은 한 미국인 기술자가 덕트 테이프와 기도로 기계를 고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구석기 시대에서나 할 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였어요. 물론 한국의 첨단 시스템을 보다 보면 한국인 기술자들이 왜 그렇게 우수한 건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실제 실수를 시뮬레이션하는 VR 헤드셋으로 훈련했거든요. 박 팀장은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 실패를 하더라도 아무도 다치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더욱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이런 나라를 건든 트럼프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를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집어들었을 때는 화면에 칼로리, 나트륨,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트레이에는 각 사람의 프로필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센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미국의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죠. 전자레인지는 몇 달 동안 고장나 있고 애초에 음식의 유통기한 자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오후에는 서울의 교통지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액정은 버스, 지하철, 택시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화면으로 뒤덮여 있더군요. 한국인 관리자는 우산 판매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우산 판매량이 증가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름이 생기기도 전에 버스 배차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러 개 있지만 아무튼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는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 비가 올 것임을 예상해 줍니다. 그리고 늘어난 버스 수요에 맞게 대중교통 배차를 추가하죠. 다시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폭풍으로 인해 승객들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운전기사들은 초과 근무를 거부했고 통근자들은 비에 얼어붙을 뿐이죠. 그렇게 저는 양국의 현격한 시스템 및 기술 격차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예정되어 있던 대표회의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리모컨이 딸깍거리는 소리와 프로젝터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회의실 내부는 조용했어요. 화면 너머로 차트가 빛나고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공중에 새겼습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목을 가다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은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비용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30% 이상 비싸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 비용이 $75라고 하면 이젠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는 $100가 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모인 임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교의 단순함은 어떤 정치 연설보다 큰 타격을 입혔어요. 그리고 삼성의 한 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만으로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33% 더 비쌉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그 슬라이드에는 암울한 테이블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320였는데 텍사스에서의 등가 비용은 $410더군요. 트럼프가 발의한 추가 규정 준수 및 법적 오버헤드를 고려한다면 웨이퍼당 25불이 추가되었어요. 이를 통해 중형 팹의 연간 순 차이를 계산해보면 한국은 연간 $38억 손실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관계자가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관세가 우리를 겁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럴 바엔 차라리 미국으로의 투자를 전부 철회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관세를 내는 게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대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320에 25%를 더한 금액은 $400입니다. $410의 기타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보다 훨씬 저렴해요. 현대 자동차 그룹의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공장은 어떨까요? IRA 인센티브에 따라 전기차를 조립하기 위해 만든 공장 말입니다. 대변인은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팩 하나의 조립 비용은 $7,400이었어요. 미시간 주에서의 생산 비용은 $9,600이었죠.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비용은 $8,800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철회할 때 발생하는 위험 조정 비용은 $1,200로 대폭 상승했죠. 이러한 불확실한 미국의 상황에 LG 에너지 솔루션 책임자가 패널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분명 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며 서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보조금을 준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우리에게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바보로 아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얇게 미소를 짓더군요. 당신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정책이 모든 판도를 바꾸는 워싱턴 카지노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카지노는 카지노 업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을 건든 거예요. 한국인 임원들 사이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삼성에서 온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중국에서는 삼성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공장 부지를 이전한다면 1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특혜를 내걸었어요. 베트남에서는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우리에게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대응했어요. 씁쓸함이 방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대변인은 노동 비용이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대 미국을 적나라하게 비교한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 정밀 기술자 급여는 평균 4만 5천 불이었고 미국에서는 10만 5천 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임 기간은 평균 19년이었지만 미국은 3.5년이었죠. 그리고 그는 포인터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충성도 격차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훈련 중인 미국인들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퇴직을 해버려요. 그러니 전문성이라는 게 없고 많은 돈을 줘봤자 그 퍼포먼스는 형편이 없죠. 한국에서는 같은 근로자가 평생에 걸쳐 경력을 쌓습니다. 신뢰성은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러니 노동자의 질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성 CFO는 이러니까 그냥 미국 공장을 전부 한국으로 이전하고 질 좋은 한국 노동자들이 만든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나아요. 관세는 그냥 지불하면 되죠. 이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정확해요.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죠.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한현대 자동차 임원은 씩 웃으며 트럼프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내야 할까요? 라고 묻더군요. 또 다른 임원은 왜?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는 미국에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웃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황의 부조리함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가장 충격적인 점이요? 이 결정은 바로 그날 오후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건설 중인 17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팹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확장 계획은 무기한 동결되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신규 배터리 공장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오창과 중국 난징에 시설 증설을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SK하이닉스는 오하이오에 공장을 증설하기보다는 청주에 공장을 짓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공급망이 규율되고 비용 예측이 가능하며 충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울산으로 조용히 전기차 생산 능력을 전환할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더 깊이 의존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국을 환상에서 해방시켰어요. 삼성의 한 이사회 관계자가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미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오히려 우리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산수는 4개의 거대 산업 기업의 전략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산업 기반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관세는 주머니에 거스름돈처럼 가뿐하게 지불되겠죠. 수준 높은 역량이 정상이고 충성도가 측정 가능한 한국에서는 공장이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리 때문이 아니라 오만함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고 결국 아무도 미국을 선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정치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제재는 강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숫자를 통해 약점으로 드러났어요. 한국은 미국에 공장이 없었다면 더욱 번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전문성이 없었다면 피를 토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손해는 그저 시작일 뿐일 테죠. 그렇게 한국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주간신문에는 뉴스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운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제안으로 구애를 받았습니다라고 데어 슈피겔은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한국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라고 르몽드는 썼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수년 동안 내부자들이 알고 있던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이 미국에서 외면당하면 하룻밤 사이에 세계 산업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쪽으로 말이죠. 독일의 한 공영방송은 이번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영상을 내보냈더군요. 영상 속의 독일 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갑질을 대놓고 비웃었거든요. 미국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구금하고 한국의 존엄성을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한국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란 말인가요? 또 다른 전문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무료 토지, 세금 효율, 안정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적어도 워싱턴은 아니겠죠. 두 사람 모두 부드럽게 웃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 세계가 한국의 편을 드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이 삼성전자에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은 노련한 협상가들조차 놀라게 했거든요. 선전의 10년간의 무상토지, 15년간의 법인세 완전 면제, 전 세계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전기를 보조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300억 달러가 넘는 패키지라는 수치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만큼 한국의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이 없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건 단지 첫 입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항구, 심지어 한국 공장 주변에 건설된 신도시 전체를 약속하기 위해 발을 내디뎠어요. 베트남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30년 토지 임대를 약속하는 서류를 들고 서울에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직접 LG 에너지 솔루션에 전화를 걸어 보조금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을 제공하며 모두 한국 관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켈 공급망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장하면 각종 희귀 자원들을 공급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는 이런 충성심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신중했던 유럽조차도 한국에만큼은 특별한 약속을 속삭이기 시작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SK 하이닉스에 직접 연락해 반도체 폐배에 대한 즉각적인 이유 자금 지원을 제안하고 3개월 이내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유럽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와 함께한다면 편안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기술 및 일자리 독립에 대해 맹비난하는 동안 전 세계는 자국의 땅, 시장, 미래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규모뿐만 아니라 어조면에서도 역사적이었어요. 협상이 아니라 경건함이 가득한 초대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가장 충격을 준 것은 한국의 자제력이었습니다. 한국 경영진은 비공개 회의에서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 무료로 구축된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이 절실히 필요한 충성스러운 정부 등 전 세계가 먼저 이권을 제안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한 삼성 이사회 멤버는 내일 당장 이사한다면 마진을 3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시나 겸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신뢰와 우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문장은 미국인들이 놓쳤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아래, 이사회실 웃음 아래에서 한국은 고집스러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혼란을 견뎌냈으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동맹은 서울에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한국은 손목에 쇠사슬을 걸고 헤드라인에 모욕을 가한 끝에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런던의 한 투자자는 이를 생방송에 직설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면 그들은 상하이에서 바르샤바에서까지 레드카펫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도 이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재는 우리 세기의 가장 큰 전략적 오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제 미국은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연쇄 반응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미국 전역을 휩쓸었어요. 조지아의 한 생산 라인은
교대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당연했죠. 한국인이 없으면 기계 가동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지게차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화면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오류 코드를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진 관리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는 변명이 비용만큼이나 빠르게 늘어났죠. 해외에서의 방해도, 사이버 공격도,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푸대접을 한 대가였습니다. 한 미국인 감독관이 한때 미세한 정밀도로 반도체를 생산하던 기계 앞에 무력하게 서 있었더군요. 누군가 이 기계를 재부팅할 수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이미 2번 시도했습니다. 보정 코드를 요청하더군요. 그건 한국인들밖에 몰라요. 또 다른 작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코드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절대 코드를 적지 않았죠. 우리도 나름 연차가 꽤나 쌓인 전문가들인데 이렇게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우리는 한국인 전문가들의 수준 및 책임감에는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검은 마법처럼 보였어요. 한편 공장 외부의 소규모 식당에서는 현지 하청업체들이 계약 파기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관리자는 지난주에 100건의 배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기계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의 경쟁자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장식품인 셈이네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오직 미국에 득이 되는 일만 하겠다고요? 결국 왕따가 되어 자립훈련을 하게 생겼어요. 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비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죠. 미국은 한국을 처벌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처벌한 셈이었습니다. 한국 공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점점 더 빠져나감에 따라 미국의 손실은 빠르게 쌓였습니다. 한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며칠 만에 5억 달러 상당의 출하가 지연되었습니다. 배터리 조립 공장은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4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루이지애나의 선박 부품은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해 27억 달러에 달하는 해군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막대했고 매일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워싱턴에서는 관리들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대변인은 미국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웃었어요. 한 사람이 무엇으로 공백을 메우게요? 한국인들이 빠져나가자 미국인 기술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철거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회복력에 대해 중얼거리며 도망치듯 연단에서 내려올 뿐이었어요. 공장으로 돌아가 보니 혼란이 깊어졌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연장을 요구했지만 고객들은 거부했어요. 마감일이 지나고 벌금 및 페널티가 시작되었으며 소송이 임박했습니다. 한 임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한국인들을 파업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위협하더군요.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그를 암울하게 정정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인들을 구금했습니다. 그들은 파업하지 않았어요. 그저 강제로 쫓겨났을 뿐이죠. 사적인 자리에서도 부조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인 직원들은 조지아부터 시작하여 점점 미국 전역에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대치를 피하고 정중하게 말을 건네며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공항에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속삭이더군요. 기분이 이상해.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을 짓고 헌신했는데 이제 버려진 아이처럼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니. 그의 동료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은 자립을 원했어. 그냥 그들이 즐기도록 내버려 두자.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스스로 치러야겠지. 체념으로 씁쓸함은 누그러졌지만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전의 척추였고 그것이 없었다면 미국은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응이 측정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진이 실패 사례를 검토했어요. 한 삼성 이사는 대표자 회의에서 잃어버린 마감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현대의 한 관리자는 모든 소송은 우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사회는 오만함이 아니라 수년 동안 경고를 무시해온 사람들의 지친 유머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유럽 분석가들도 합창단에 합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학자는 공영방송에서 노골적인 돌발 발언을 이어나갔어요. 미국은 실수로 라이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전문 지식이 없으면 미국은 몇 주 안에 산업 중추가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영국 BBC는 미국은 한국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제재했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청업체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8% 하락했고 한국 기업 공장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국 증시는 급등했거든요. 평소 신중했던 일본도 한국의 숨겨진 강점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의 한 임원은 미국은 자신들의 글로벌 공급망이 한국의 규율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공장 안에서는 매일의 코미디가 계속되었어요. 한 관리자는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은퇴한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기계공들이 반도체 보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동료는 신음했습니다. 그건 마치 배관공에게 주말 세미나를 받은 후 뇌수술을 하라고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꼬는 소리는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그들의 절박함을 조롱했어요. 비용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기 말까지 한국 전문성과 관련된 미국 산업은 약 14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년 이내에 대체품을 찾지 못하면 총 피해액이 7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수출은 생산이 본국으로 이전되고 계약이 재조정되면서 12% 증가했어요. 메시지는 크고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필수품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워싱턴의 한 심야 전략 세션에서 좌절한 관리가 마침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했지만 이제는 의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애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홀대했던 건 실수임을 완전히 인정했고 그렇게 저는 다시금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삼성 본사 이사회실의 문은 단열재의 부드러운 쇳소리로 닫히며 밖에 모인 기자들의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면 텍사스 팹은 계획대로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170억 달러가 그 사막에 가라앉았거든요. 하지만 확장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두 번째 팹도 없고 세 번째 라인도 없습니다. 대신 평택은 향후 5년 안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거예요. 중국 시아는 더 많은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삼성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삼성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상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은 미국 확장을 중단하여 10년 동안 8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의 보조금 시설에서 예상되는 120억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정치적 리스크 노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각화를 통해 순이익이 15% 증가할 전망이고 현대 자동차 그룹은 울산의 전기차 생산량을 통합하여 연간 50억 달러 절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담한 출사표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런던에서 공급망의 미래라는 제목의 BBC 생방송을 위해 애널리스트 패널이 모였습니다. 독일의 분석가인 베버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국의 하청업체로 분류하고 단순한 공급업체에 불과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척추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고작 30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구금된 것만으로 미국 공장 전체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프랑스 경제학자 르페브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이것이 회복탄력성 훈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문만 해도 한 분기 동안 62억 달러의 손실을 전망했어요. 배터리, 계약 누락에 대한 벌금만 14억 달러예요. 이것은 회복 탄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붕괴입니다. 영국 사회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였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랑스 전문가는 건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차대조표가 소리치고 있어요. 증거가 한국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주최한 비공개 세미나에 경영진이 모였습니다. 한 베테랑 산업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수년 동안 우리는 한국이 더 작은 경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토가 작다고 해서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그들의 엔지니어는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면 노동력만 잃는 것이 아니라 생산 언어 자체를 잃게 되는 거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긴장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언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시간당 수십억 달러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이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신용을 꺼리던 미국 언론도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리가 잃을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엔지니어 제재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자립이 완전히 시기상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발언으로 이러한 정서를 반영했습니다. 폭락한 시장은 며칠 만에 정치인들이 수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서양 전역에서 유럽 언론은 한국의 인지도를 더욱 높였어요. 르몽드는 한국의 회복력을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무시했던 조용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EU 산업정책 포럼에서 한무역 위원장은 이 같은 분위기를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한국의 정밀성에 기대면서 미국의 혁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공급망을 유지한 것은 미국의 약속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군요. 해외 분석가들은 칭찬을 넘어 한국의 영향력을 정량화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의 한 컨설팅 회사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35%가 한국의 전문성에 직접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45%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한국 야드가 전 세계 LNG 탱커 생산량의 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수치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보스 원탁회의에서 한 미국 투자자는 우리는 스스로 미국이 운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한국산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운전대를 잡으려 했고 우리를 도랑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운명을 가를 회의가 시작되었죠. 취리히에서 열린 글로벌 포럼 내부의 조명은 어두웠지만 긴장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100명의 대표단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스위스 경제학자 엘레나 보겔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의 공식 제목은 글로벌 공급망의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엔지니어 구금 이후 미국 생산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숫자가 한국의 중요성을 대변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방 안은 낮은 소음으로 윙윙거렸습니다. 마침내 토마스 워커라는 영국 분석가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시스템적 위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적 의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시스템은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도 아니에요.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눈썹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 어떤 대표들은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대표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캐나다의 통신보안국 고위 관계자가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통신 산업은 붕괴하고 맙니다. 전 세계 5G 인프라의 40% 이상이 한국 특허, 한국 칩, 한국 기지국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뇌와 예지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킹 및 기밀 유출 문제로 인해 중국 공급업체를 금지했던 국가들도 여전히 한국산 하드웨어로 조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라지면 우리 네트워크는 줄이 잘린 꼭두각시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전화기를 발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화기를 도시 전체에 살아있는 신경계로 변모시켰어요. 병원, 은행, 기차, 심지어 신호등까지 모두 한국이 설계한 회로에서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눈치를 보던 프랑스 경제학자 에밀 로랑 박사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혁신은 서양에서 나온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행력이 없는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유럽이 구축한 시스템은 압력을 받아 붕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붕괴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것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일상으로 위장한 천재성이죠.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발언은 따로 있었어요. 테이블 맨 끝에는 이탈리아 보건국 부국장이 마이크에 몸을 기울였거든요. 헬스케어는 무엇보다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생명공학 기업들은 90개국에 PCR 키트를 공급했습니다. 90개국 말이에요. 한국의 AI 병원 네트워크는 환자 데이터를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한편 유럽은 여전히 마을 저녁에 실험실 결과를 팩스로 전송할 뿐이에요. 유럽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석판에 낙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두가 씁쓸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사실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실수로 인해 한국의 중요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죠. 그러나 회의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책 고문인 잉그리드 소라임은 메모를 들어올렸어요. 한국에서 설계한 원자로가 아랍에미리트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는 아프리카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죠.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는 예측 AI를 사용하여 동남아시아의 도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폭풍을 예측하고 전력 경로를 변경하며 정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죠. 한편 미국은 나뭇가지가 케이블에 떨어지면 전력이 차단됩니다. 기술의 격차가 보이시나요? 영국 분석가 토마스 워커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덕트 테이프로 허리케인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알고리즘으로 미래를 고치죠?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희 미국 대표단조차도 긴장된 미소를 지었어요. 독일의 국방 전략가는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드론은 한국산 배터리로 비행하고 있어요. 독일산 탱크요? 한때 최강이라고 평가받았던 독일산 탱크지만 현재는 한국산 광학 장비를 사용합니다. 우리 함정은 한국산 레이더를 사용해요. 우리는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일 한국이 부품 운송을 중단하면 독일 군대는 19세기로 돌아갑니다. 독일이 이 정도인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요? 말도 마세요. 얼굴이 붉어진 한 미국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과장된 표현이에요. 독일 국방 전략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대령님, 한국산 배터리가 없으면 드론은 종이 비행기와 다름없어요.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죠. 홀 내부에는 천둥 같은 웃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대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다시 앉을 뿐이었죠.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부 관계자가 입을 염과 동시에 회의실 내부는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한국의 공장에서 겨울을 견디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면 전 세계의 혁신은 그대로 종료되고 맙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군요. 테슬라는 미국 성조기가 그려진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내부는 어떨까요?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이를 제거하면 혁신은 값비싼 잔디 장식품이 될 뿐이죠. 그리고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벙쪄 있자 그는 더욱 충격적인 숫자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원하시나요? 좋아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70%는 LG, 삼성, SK 등 세계의 한국 기업이 생산합니다. 유럽에서는 배고픈 아이들처럼 손을 내밀고 한국의 배터리 출하를 구걸하고 있죠. 한국이 없다면 우리의 전기 꿈은 종이 브로셔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지금 그런 국가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신중하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운을 잊으면 안 됩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거의 4척 중 3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됩니다. 이들이 없다면 세계 무역은 질식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과 미국 중 한 국가를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한국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기술 공급을 끊는다면 그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혼란은 일본까지도 망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 국방 전략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독일은 충분히 강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두는 한국산 선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체가 없으면 유럽의 항구는 박물관이 될 뿐이겠죠. 미국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들은 페리조차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한국의 혁신이었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클레어 모로는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유럽의 물류회사들은 라우팅을 위한 AI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포가 분실되고 비용이 2배로 증가하며 혼란이 가중될 뿐이었어요. 그러다 한국산 모델을 수입했는데 갑자기 서울 지하철처럼 원활하게 배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익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 AI가 없었다면 우리 창고는 무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도 있습니다. 그들의 AI는 의사가 차트를 읽는 것보다 의료 영상을 더 빨리 스캔합니다. 결과를 출력하기도 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없으면 사망률이 증가할 뿐일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존심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만약 내일 한국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고 한국의 공급망이 끊기게 된다면 전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은 총알처럼 하나씩 빠르게 나왔습니다. 몇 달 안에 전기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사망하겠죠. 글로벌 배송이 마비되며 무역이 끊길 것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파산 국가들이 늘어나겠죠. 창고가 붕괴되고 환자들은 사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요약했어요. 한국이 사라진다면 현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이군요. 우리는 향수가 아니라 공포의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던 과거가 부끄러워 그저 한국 파견 때 경험했던 것들을 회상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은 마치 숨쉬는 법을 배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효율을 가진 AI 신호 체계에 의해 자동차가 교차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부산의 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정확한 시간에 인도되어 시계처럼 미끄러졌습니다. 한국은 박수를 받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위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한국에 의지하게 된 거였죠. 결국 회의는 모든 주요국들은 미래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청사진을 누가 들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배터리, 선박, 인공지능, 세상의 동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인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니죠. 바로 한국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매우 차분했어요. 미래는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가장 현명하게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장내는 박수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마지못해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쓴웃음을 지었으며 다른 일부는 조용한 경외심에 휩싸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국을 작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의존적이라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입이 아닌 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은 워싱턴이나 브뤼셀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에 있었습니다. 연설문이 아니라 강철, 리튬, 알고리즘으로 작성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실수는 오히려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